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오, 예. 네, 감사합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바람에 논문을 한 3개 더 추가하고 싶었는데, 근데 또 3개를 추가를 하면은 오늘 뭔가 논문이 너무 많아지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많군요. 저는 엄청 짧게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학교 갔다 오는 길인데 쓸모없는 소식일 수는 있으나 지금 학교가 축제 기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놀고 있더라고요. 부럽습니다. 저도 놀고 싶어요. 저도 학생하고 싶습니다. 저도 매우 부러웠습니다. 혹시 텐스토렌트 디바이스에서 돌려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시나요? 이거 혹시 PCI만 되나요? PCI만 돼요, 지금. 제가 갖고 와볼게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좀 구형이기는 한데, 크다. 얘는 진짜 구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서버형을 샀어요. 그때 서버형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뒤로 지금 블로우 팬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엄청 시끄러워요. 그래서 전 집에서 이거 안 써요, 지금. 하나는 지금 PC 장착되어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이 블로우 팬을 빼서 여기다가 박아 넣었어요. 그래서 일반 엔비디아 GPU랑 같은 사이즈거든요. 한 30이래. 한 5070 정도 사이즈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회사에 한번 설득을 해서 한국에다가 한 10개 정도만 보내줘가지고 이걸로 개발하실 분들한테 공짜로 뿌리자고 하려고 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임원분 한 분이 그러셨거든요.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진짜 개발할 사람들한테는 뿌리고 돌려받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줘도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학생들 말고 어차피 오픈소스 개발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잘 코딩하니까 그분들도 포함해서 주자고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이걸로 뭔가를 개발할 플랜이 있어요. 플랜이 없으시면은 못 드림.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은. 플랜 짜놨는데 일주일에 1커밋. 일주일 1커밋 훌륭하죠. 잠깐만. 코드 한 3줄 쓰고 커밋. 네, 한 반년 동안 계속 해주시면은 좋죠. 저는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제 PC에 PCI를 더 꽂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그거 PCI 3, 4 이런 거 저기가 있나요? 3 이상부터 호환인데 사실 호환은 다 돼요. 근데 이제 속도 그 병목이 생기죠. 옛날 걸 끼면은 병목이 생겨요. 저도 제 컴퓨터도 PCI 3거든요. 그래서 막 비전 같은 거 하려고 하면은 실시간은 느릴 텐데, 근데 이미지 하나 이렇게 돌리기나 데이터 하나 프레임 돌리기 이 정도는 충분할 거예요. 막 CCTV처럼 실시간 동영상 하는 거가 좀 어려울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 빼고 다 카메라를 끄셨군요. 어째서? 예, 지연님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은 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 저부터 한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그 논문을 한 3개 정도 더 추가하고 싶었는데 이번 주에 논문이 진짜 좋은 게 많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돼, 진짜. 진짜 한 15개 해야 될 판이었는데, 네, 맵 애니팅만 하더라도 지금 내용이 너무 벅차가지고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15개는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오늘 발표는 저랑 이번에 새로 조인하신
민경님이랑 그리고 지연님 이렇게 하실 거고요. 섬증님 말씀으로 논문 냉장고로 좋습니다. 냉장고에 이제 평생 얼어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냉동고가 될 수 있어요. 냉장고가 아니라. 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Map Anything이라는 논문인데 또 새로운 브레이크스루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는 페이스북 리서치랑 카네기 멜론 대학이 같이 한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Anything 모델이 그거죠. 이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에 어쩌고 저쩌고 Anything 하고 붙으면 좀 그런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메타의 뭐 세그먼트 Anything 모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뎁스 Anything이라고 해서 어떤 이미지든 뎁스를 구해낼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 모델도 생겼고 점점점 뭔가 어쩌고 저쩌고 Anything이 나오다가 이제 맵 Anything 나왔는데 이 맵은 Structure from Motion의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D 맵을 생성하는 데에 쓸 수 있는데 anything, 어떤 것들이든 지도를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하나가 사실 논문을 제일 잘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any input configuration, 어떤 인풋 데이터 조합이던 매트릭 스케일, 그러니까 실제 미터 단위의 스케일로 정확한 3D 지도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그 촬영된 이미지들의 포즈까지 찾아준다라는 건데 실시간으로 한 프레임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슬램은 아니고요. 이렇게 순서가 상관없이 짬뽕되어 있는 이미지 시퀀스를 그냥 이미지 데이터셋을 다 넣어도 상관없이 이렇게 리컨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이거는 이제 Structure from Motion의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 Structure from Motion을 딥러닝으로 완전히 바꿨는데 그게 이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급으로 됐기 때문에 Map Anything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림을 좀 볼게요. 네, 그림 크게 봐야지 맛입니다. 네, 그래서 인풋 데이터를 보자면은 일단은 unconstrained SFM 이거는 진짜 unconstrainted라는 거는 그거죠. 조건이 전혀 달리지 않은 그런 SFM을 한다는 건데 조건이 달리지 않았다 이런 뜻은 이제 뭐냐면은 사실상 캘리브레이션 데이터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이폰 들고 착착착착착착 찍고 나서 어떤 카메라 세팅을 썼는지 이 렌즈가 뭔지 상관 전혀 안 하고 그냥 다 이미지만 갖고 때려 넣는 거. 그렇게 해도 이게 나오고요. 그리고 캘리브레이티드 SFM 이거는 찍은 카메라들마다 카메라의 렌즈의 왜곡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콜맵 같은 거 돌릴 때 저희가 unconstrained SFM도 거기서 된다고는 하는데 성공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잘 안 됩니다. 그래갖고 다 전부 피놀 카메라로 하고 사전에 체스보드 같은 걸 써가지고 캘리브레이션 됐었던 그 데이터를 인풋으로 넣어주면은 콜맵은 어느 정도 이 정도 급이 나오기는 하는데 근데 여기도 비슷하게 이미지들이 있고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있으면은 더 정확하게 SFM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은 내가 이미 포즈를 알아요.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찍었을 때 뭐 모션 캡처 카메라로 찍었다던가 아니면은 슬램을 한번 돌려가지고 거기서 이니셜 포즈를 이미 어느 정도 구했다던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던가 아니면 뭐 비주얼 라이다 슬램 같은 거 해가지고 상당히 정확한 포즈를 구했는데 거기에 포즈를 갖고 온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SFM의 아웃풋이 이거거든요. 지도랑 카메라의 포즈. 근데 카메라의 포즈도 물론 이제 당연히 최적화돼서 정확한 값이 나오겠지만 정답에 굉장히 유사한 초기 값을 줬었을 때는 문제가 풀기 굉장히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미 풀려고 하는 거 지도와 포즈의 절반이 거의 이 절반의 중요한 데이터가 이미 벌써 정답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수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SFM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멀티뷰 스테레오 이거는 이미지도 있고 포즈도 있고 캘리브레이션도 있다. 이거는 슬램 돌리면 보통 이렇게 되죠. 캘리브레이션 한번 돌린 상태에서 슬램 돌리면은 포즈도 있지 캘리브레이션도 있지 이미지도 있지. 그래서 이거는 슬램의 데이터를 제대로 인풋으로 넣어줬을 때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멀티뷰 스테레오 기법이 되고 그리고 RGB deLocalization 이거는 이미지랑 뎁스 이거는 이제 RGB D 카메라 인텔 리얼센스 같은 거나 아니면은 그 뭐죠 스테레오 카메라 같은 걸 쓰면은
뎁스 이미지가 나오고 그리고 이미지가 나오죠. 뎁스도 사실 맵을 만들려고 하면은 카메라 위치에서 물체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뎁스 추론이나 3D 매핑이나 싱글 이미지에서는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근데 여기는 뎁스 이미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물론 뎁스 이미지는 센서 데이터니까 노이즈가 살짝은 있어요. 그래서 그 노이즈를 서프레션 해줘가지고 정확한 맵 데이터를 얻는 게 SFM인데 이미 상당히 정답에 근접한 뎁스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지만 주면은 진짜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 캘리브레이션을 주면은 이거 컨닝 값을 좀 준 거고 포스트 SFM도 컨닝 값을 좀 준 거고 캘리브레이션 포스도 컨닝 값을 준 거고 이미지 뎁스도 컨닝 값을 준 거고 근데 이제 모드를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 이미지의 캘리브레이션의 포즈의 뎁스 이건 RGB D 슬램을 돌렸을 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되면은 뎁스 컴플리션 정말 정확한 맵과 그 이미지들마다 뎁스를 제대로 추론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이 feed forward inference가 뭐냐 3D 트랜스포머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SFM 같은 경우는 슬램 테크닉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그래프로 막 이렇게 맵을 표현하고 카메라 포즈를 표현해서 그래프 최적화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그래프 최적화할 때는 이터레이티브하게 연산이 계속 들어가거든요. 그게 사실 GPU에서는 그렇게 좋은 작업이 아니고 실시간도 좀 안 걸리기도 하고 뭐랄까 데이터 드리븐 방식도 아니고 사람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방법이었어요. 굉장히 휴리스틱한 방법들도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데이터를 왕창 때려놓고 학습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 다 자동으로 러닝이 가능하니까 그거를 시킨 3D 트랜스포머를 넣었다. 그래서 이거는 피드 포워드. 그러니까 한 번 넣을 때 인퍼런스 한 번만 하면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 가속만 하면은 나온다는 건데 이렇게 나중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위에다가 커서를 올려다 두면은 카메라에서부터 뎁스가 얼마나 떨어져 있다. 18.5m, 18.6m, 19m 이런 식으로 리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되면은 뭘 할 수 있냐? 상당히 그래도 꽤 잘 된 댄스 리컨이죠. 여기서 이제 뭐 플레인 피팅 같은 거를 해가지고 이거는 벽이다라고 해서 로봇이 가서 부딪히지 않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이런 색깔이 들어가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가지고 나서 요즘에 그 안에서 디텍션 같은 거를 걸어주면은 오브젝트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씬 그래프를 만들어가지고 뭐 로봇 내비게이션을 한다던가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로봇 그래스핑도 잘하면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물체의 바운더리까지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는 상당히 큰 이런 공간에 대한 라지 스케일 매핑을 주로 하기는 했는데 그게 이제 그냥 좀 보여주기 좋아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보면 네. 이게 이제 모듈 아키텍처를 좀 편하게 설명한 그림인데요. 네, 비주얼 인풋이 1번부터 네, n번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50개가 있다. 그러면 1, 2, 3, 4, 5, 6, 7, 8, 9 해서 50개까지 이렇게 있는 건데 거기서 이미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만 50개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랑 포즈 쌍이 50개가 있을 수 있고 이미지랑 뎁스 이미지랑 포즈 쌍이 50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레이 다이렉션 이거는 이제 뭐 카메라 그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빛이 들어올 때 렌즈에 어떻게 왜곡이 돼서 들어오는가를 적어놓은 거를 사실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여기는 레이 다이렉션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 데이터들을 전부 인코더에다 다 때려 넣습니다. 이미지 하나하나마다 인코더에다가 다 넣으면은 거기서 이미지에다가 다이노 V2가 기본적으로 돌고요. 레이 정보도 들어갈 수 있고 포즈 로테이션, 포즈 스케일, 레이 뎁스, 로컬 레이 뎁스 스케일, 뭐 노멀라이즈 트랜슬레이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은 그거죠. 움직임이죠. 로테이션은 카메라의 회전값, 트랜슬레이션은 어떻게 움직였는가. 포즈의 스케일은 이 트랜슬레이션이 미터 단위로 스케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레이 뎁스 이거는 이제 뎁스 이미지에 대한 거고 로컬 레이 뎁스 스케일은 이제 그 스케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다이노 V2는 그 필수로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전부 옵셔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섞여서 뷰 1에 패치 토큰이 나와요. 그리고 스케일 토큰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은 이미지 이 데이터들마다 토큰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멀티뷰 트랜스포머 안에다가 딱 넣었을 때 네,
여기 이제 스케일링 팩터가 나오고, 그리고 레이 다이렉션, 캘리브레이션 값이 나오고, 레이 뎁스 나오고, 마스크 나오고, 컨피던스 나오고, 그다음 포즈들 나타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카메라들의 포즈를 알고 뎁스를 알면은 이거 다 그대로 씌워주면은 3D 리컨이 돼서 이 지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도는 보면은 뭐 말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인풋은 요걸 넣기로 했고 거기서 이거를 인코딩을 다 했고 이미지마다 토큰 그 데이터마다 토큰을 다 만들어서 멀티뷰 트랜스포머에다 넣었더니 이게 나온다더라. 근데 학습할 때는 된다더라. 어떻게 학습을 했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논문 안에서 제 생각에는 한 절반 정도의 테크닉은 보여준 것 같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트릭이라고 안 보여준 것 같은데 트레이닝 코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논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 중에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미지만 넣었을 때 이미지 포즈만 쓸 때, 이미지 캘리브레이션 포즈를 쓸 때, 이미지 캘리브레이션 포즈 뭐죠? 그 마지막에 뎁스까지 썼을 때 인풋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정확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을 이미지만 이렇게 넣었을 때 map anything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기 이렇게 뭐 깨진 부분도 있고 네. 이미지만 넣었을 때는 이렇게 깨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텍스처가 많이 없는 부분에서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지는데 포즈를 같이 넣어줬었을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워드로브 모양도 만들어내고 상당히 컴플렉스한 지오메트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리고 그런드 트루스가 이렇게 있을 때 카메라랑 벽이랑 10m 정도 거리가 떨어진다 했을 때 이미지만 쓰면은 스케일이 틀려버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안 된 모노큘러 이미지만 가지고 슬램을 하면은 스케일을 잘못 추정하는 그런 것들이 원래 모노큘러 슬램에도 있었어요. 아비트러리 스케일이라고 해서 내가 만든 슬램의 지도가 실제 제가 있는 방을 스캐닝을 해도 이게 방만한 게 나올지 제 손톱만한 게 나올지 축구장만한 게 나올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어떤 정해져 있는 아비트러리 스케일에 맞춰서 리컨이 됐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다이노 V2 이런 걸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좀 하면은 어느 정도 메트릭 뎁스가 나오기는 해요. 그러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오차가 상당히 많이 나 있죠. 10m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데 여기는 10m에 딱 벽이 나온다고 하고 하지만 이미지 캘리브레이션 메트릭 포즈를 넣어주면은 캘리브레이션 덕분에 그리고 메트릭 포즈 덕분에 제대로 된 스케일을 이거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거리가 상당히 정확해지죠. 거기서 이제 매트릭 스케일, 스파스 뎁스 컴플리션 이제 전부 나머지 데이터를 다 넣어주면은 원래는 이렇게 이미지 2장 가지고 나서 그 디스패리티 같은 걸로 이제 뎁스를 구해내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 빈 곳이 많다는 거죠. 그림자지거나. 하지만 네. 맵 애니띵으로 하면은 이렇게 덴스 리컨이 가능해져가지고 진짜 뎁스 컴플리션이 가능해진다. 어떻게 보면 스파스 뎁스만 가질 수밖에 없던 거가 완전 이제 이미지를 꽉 채워주는 덴스 뎁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문으로 보기는 이쁜데 이제 실제로 중요한 거는 숫자로 봤을 때 성능이 좋냐를 봐야죠. 그래서 보통 이런 n개의 뷰를 넣고 3D 리컨을 한다던가 3D 피드포워드 트랜스포머로 요즘 유명한 게 더스터, 마스터, 페스터, 스패너, 큐터보 이런 것도 있고 파워 이런 것도 있고 거기에 좀 다른 결로 나온 게 VGGT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 더스터, 마스터 패밀리랑 VGGT 패밀리랑 이렇게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를 비교를 한 거예요. 이미지만 넣었을 때 비교를 한 거가 맵 애니띵이 다 썰어먹는다. 그리고 이미지랑 인트리식만 넣었을 때 더스터 마스터 VGT는 지원도 안 합니다. 근데 맵 애니띵이 이제 파워는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썰어먹는다. 인트리식 이미지 포즈도 1등이고 이미지 인트리식 뎁스도 다 이겼고 이미지 인트리식 포즈 뎁스도 다 이겼다. 그러니까 네
소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돼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뒤에 소음이 좀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용도로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이걸 보면은 여기 멀티뷰 트랜스포머의 아웃풋에 레이 다이렉션도 나오죠. 레이 다이렉션이 나온다는 거는 이미지마다 캘리브레이션 값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 뜻은 똑같은 카메라로 사진을 다 찍은 게 아니라 이것도 진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구글 이미지에서 남들이 찍은 카메라 이미지들을 크라우드 소싱으로 갖고 와서도 리컨이 가능할 거예요. 그럼 카메라마다 캘리브레이션 값들을 다 계산을 해서 낼 겁니다. 이게 어디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비교를 해봐요. VGT랑 이건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쥐라 그랬지, 모게라 그랬지, 어쨌든 얘랑 애니캘립도 상당히 유명하거든요. 그 살짝 데이터 막 때려 넣으면 캘리브레이션에서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거랑 맵 애니띵이랑 비교를 했더니 심지어 애니캘립은 캘리브레이션 용도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근데 걔도차 대부분 다 이겨버렸어요. 에버리지로 봤을 때 캘리브레이션 오차가 가장 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에서 굉장히 편한 게 그냥 모든 데이터 다 갖다 놓고 나서 다 돌리고 나면은 캘리브레이션 데이터가 나와요. 그럼 체스보드 룸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이론상. 이제 해봐야죠. 이제 실제로 검증은. 마지막으로는 뎁스 에스티메이션. 뎁스 에스티메이션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물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추론하는 거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항상 그 그라운드 트루스 데이터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죠. 라이다 같은 거를 다루면은 덴스 데이터가 나온 게 아니라 스파스 데이터가 나와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이미지로 학습하기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뎁스 애니띵 같은 걸 쓴다고 해도 좀 오차가 상당히 있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했었을 때 보통 많이 썼던 게 멀티 뷰로 해서 맵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투영을 시켰을 때 이거를 GT 데이터로 삼아서 학습을 시키자라는 어프로치가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맵 애니띵에서도 보여줍니다. 매트릭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자. 그리고 딴 애들하고 비교해보자. 싱글 뷰에서 비교했을 때 웹 애니띵이 키티 데이터셋에서는 이겼지만 스캔넷에서는 졌습니다. 그리고 뎁스 프로, 유니뎁스 V2, 매트릭 3D V2, 그리고 웹 애니띵 이것들 다 굉장히 유명한 거죠. 뎁스 프로가 애플이나 만들었던 것 같고 유니뎁스랑 매트릭 3D V2도 유명한 것 같고 뎁스 애니띵 나오기 전까지는 얘네가 세 개가 유명했던 것 같은데 걔네랑도 비교했을 때 맵 애니띵도 상당히 좋은 축에 속하고 1등을 먹었고요. 가장 좋은 결과를 이렇게 내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놓긴 하는데 사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매트릭 뎁스 에스티메이션 조금 약할 수 있긴 하지만 대신 우리는 지원하는 게 많지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굉장히 또 대단한 논문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딨지? 영상도 한번 보고 가시죠. 본 김에. 그래서 매트릭 모노큘러 뎁스 에스티메이션 이미지 한 장으로 뎁스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다 하고 나면은 뭐 첫 번째 프레임에 레이 다이렉션, 뎁스, 카메라 포즈 뭐 나오니까 한 장에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덴스하게 나옵니다. 텍스처가 다 살아있어요. 가려진 부분, 그러니까 픽셀로서는 표현이 안 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다 나와 있어요. 심지어 조금 놀라웠던 부분은 보면은 자동차의 뼈대는 앞에 나와 있고 자동차 뒤에 보이는 부분, 안쪽에 있는 부분까지도 표현이 잘 됩니다. 자동차의 뼈다구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이거 네, 어떻게 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멀티뷰 스트럭처 프롬 모션 지금 보면은 밤에 찍은 거 하나, 낮에 찍은 거 하나, 낮에 찍은 거, 낮에 찍은 거, 밤에 저녁 때 찍은 거, 밤에 조명 켜고 찍은 거가 리컨이 돼요. 이게 왜 돼? 자, 네,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가 겹치겠죠? 아마 밤 불빛하고 낮 불빛을 겹쳐놓으면은 이쁜 맵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맵은 아마 써먹진 못할 텐데 대신 할 수 있는 거 뎁스는 써먹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카메라 포즈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로컬라이제이션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도 상당히 이렇게 멀리서 찍은 것도 잘 된다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뭐 콜맵 같은 걸로 맵을 만들면은 요 정도 나옵니다. 근데 네, 콜맵과는 비교도 안 되게 꽉 차 있는 덴스한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이거랑 이거의 차이는 보통 이제 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오른쪽에 지도를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눈으로 봤을 때 어딘지 알아챌 수 있다는 그 UX적인 관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덴스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으로 넣어서 거기서 디텍션을 했을 때 훨씬 더 잘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RGB D 카메라를 가지고 하면은 그냥 이제 뭐 룸 스캔은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데이터 다 모아서 갖다 때리면은 이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저 이런 이거를 가우시안 스플래팅의 인풋 같은 걸로 넣으면은 얼마나 정확하게 나올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뭐 로봇에다가 다른 데이터랑 뭐 헤드셋에다 달고 나서 한 데이터도 돌렸는데 이건 유명한 데이터예요. 이건 메타에서도 많이 쓰는 건데 네, 이것도 지도가 상당히 좋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논문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뭐 이렇게 이거 뭐지? 이거 그라드아이오인가요? 그라드아이오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텍스처가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지오메트리 보기에는 굉장히 좋다. 텍스처는 좀 이게 아마 그냥 뷰어 때문에 좀 낮춘 걸 수도 있기는 한데 뷰어 때문에 이렇게 렌더링 빨리 하려고 이 포인트 컬러도 훅 줄이고 그래갖고 좀 덜 예쁘게 보이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지오메트리는 상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웃긴 거는 이제 이런 것도 돼요. 너가 왜 되니? 너 리얼 데이터도 아닌 게 너 왜 되니? 네, 이거 유명한 데이터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여러 오타쿠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관공 왜 목만 오셨소? 네, 목에 잘렸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AI로 제너레이션 한 데이터도 이렇게 뎁스 에스티메이션까지 되는데 이거는 이제 어디다 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그런 거에 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있잖아요. 요거가 있으면은 포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 분리가 실제 뎁스로 할 수 있으니까 쉬워지니까 포그라운드에 있는 애들은 캐릭터로 해가지고 걔네들 움직이고 뒤에는 이제 좀 고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나온 논문들하고 좀 비교해서 그러니까 옛날에 나온 논문들에다 넣어서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혼자 27분 했잖아요. 뎁스 애니띵. 뎁스 애니띵에. 이맵 애니띵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 폭주했습니다. 폭주. 이거 제 폭주하는 공청기 좀 끄고 오겠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질문은 보통 이제 어, 화면을 잠깐 공유를 드리면 질문은 여기 오른쪽 밑에 여기에 Q&A 여기에 질문 적어주시면 됩니다. 질문. 오, 네, 효연님. 지난주 바이프도 획기적이었던 것 같은데 맵 애니띵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음, 음, 음. 바이프는 속도도 어느 정도 치중을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시퀀셜한 데이터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바이프. 음, 네. 일단은 제일 큰 차이점은 슬램의 파이프라인을 타냐 아니면은 SFM의 파이프라인을 타냐가 다른 것 같아요. 슬램 파이프라인은 무조건
데이터가 순서대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찍으면은 동영상의 프레임이 0, 1, 2, 3, 4, 5로 들어오듯이 그 순서대로 들어오면서 바이프 같은 경우는 뭐 0번 프레임부터 10번 프레임까지 나온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엮어가지고 슬라이딩 윈도우 형태로 최적화를 하는 방식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퀀셜한 데이터에서는 굉장히 잘 돼요. 근데 순서를 섞은 데이터 또는 인터넷에서 크라우드 소싱으로 뭐 구글 이미지에서 크롤링으로 긁어온 뭐 에펠탑의 데이터 이런 거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맵 애니띵 같은 경우는 순서가 이렇게 돼도 그 순서가 있어도 괜찮고 순서가 없어도 괜찮다인 겁니다. 사실 SFM이 좀 더 큰 범주예요. 슬램이 요거면은 SFM은 이만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케이스를 커버를 하는 거고, 슬램은 SFM의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속도에도 좀 치중을 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이프 같은 경우는 3에서 5 FPS까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이프였고, 맵 애니띵은 솔직히 시간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몇 밀리초 걸린다 수준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막 한 30초씩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씬 만드는데. 그래서 네, 속도랑 전략의 차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채팅으로 많이 적어주셨는데, 어, 어. 네, 이미지만 가지고 뎁스 에스티메이션 하는 부분은 아마 현우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시멘틱, 그 다이노를 돌렸을 때 시멘틱으로 매트릭스 스케일 참조해서 아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그리고 선배님 뭐야, 한식 조리사 할 때 계란 노른자 분리할 때 쓰면 될 뜻이 뭐예요 이게. 네, 질문 더 없으시면은 저는 여기까지로 하고 다음 순서인 민경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님께서는 오늘 첫 발표신데 네, 소개도 한번 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경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졸업을 빨리 하고 싶은 박사과정 학생입니다. 졸업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약간 그래픽스 쪽, 모션 컨트롤 쪽의 분야 쪽에 겹쳐 있어서, 앞으로 여기 위클리 스파셜 AI 코리아에서 그거 관련된 거를 많이 발표를 할 것 같고, 저는 안타깝게도 슬램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있다 보면은 알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에 많이 드네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방향으로 발표하게 될 것 같고, 오늘 준비한 발표도, 네, 저도 빨리 이 박사가 되고 싶은데요. 발표도 그거와 관련해서, 네, 풀바디 컨트롤 모션 트래킹 시리즈 3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발표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얼마 전에 맥북을 바꿔가지고 지금 좀 설정을 다시. 뭔지 알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 설정이 안 되셔서 크롬에서 쫓겨나시는. 저는 사파리에다가 탭을 400개인가 600개인가 띄워놨던 거 어제 크래시 나가지고 다 날라갔습니다. 너무 속상해요. 내 논문, 내 코드 다 날라갔어. 아니 왜 컨트롤 쉬프트 T를 눌러도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스티브 잡스 뭐 하십니까?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누구야? 안 끄다 보니까 400개, 600개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팀쿡, 스티브 잡스가 아니라. 됐다. 안녕하세요. 돌아오셨군요. 아니, 뭐 화면을 공유를 해야 되면 뭘 설정하라고 하는데.
당황스럽네요. 갑자기 사라져서 제가. 잠깐 오디오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첫 발표부터 민폐군요. 아니, 이게 뭐지? 아, 톡방에도 다급하게 아니 저 갑자기 크롬이 다 꺼져서 아. 잘 보이시나요? 네, 잘 혹시 보입니다. 확대를 할까요? 저는 지금 되게 큰 모니터로 보고 있어가지고. 한번 키워 주실래요? 아, 아, 아닙니다. 이 정도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가요? 폰트가 좀 커지니까 좋나요? 네, 네, 선배님은 알겠습니다. 확대 요청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유튜브로 보면은 이게 좀 작아져서 나올 거라. 그렇죠. 네. 어떠세요? 그림은 제가 누르면 되는데 글씨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여기다 뭐 이것저것 켜놨었는데 제가 오늘 공유드릴 논문은 총 3가지고 아까 서두에 잠깐 사라지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풀 바디 컨트롤에서 이제 모션 트래킹 하는 부분 관련해서 올해 나온 논문 3편이에요. 그래서 되게 따끈따끈한 논문도 하나 있는데 그거 관련해 가지고서 이제 오늘 발표를 짧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얘네들 잠시 창을 미리 켜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GMT 이거에 대해서 이제 먼저 좀 개괄적으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쪽 분야에서는 엄청 유명한 이제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들 아실 텐데 이 제이스 펜 교수님 계시고 이 교수님이 그 지금 피지컬 인텔리전스 창업하신 세르게이 레빈 교수님이 그래픽스에서 로보틱스로 막 넘어가던 시기에 그때 박사과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내셨던 논문 중에 이 딥 미믹이라는 논문을 시작으로 이제 그 그래픽스의 캐릭터 컨트롤 분야에서 처음으로 키네마틱한 모션만 생성을 하다가 피지컬한 모션을 피직스까지 고려한 그 다이나믹스한 모션까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서 이걸 토대로 이걸 리얼월드의 로봇에도 끌고 오는 연구들을 이제 조금씩 이렇게 쭉쭉 진행을 하시면서 졸업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교수님이 되셔서 계속 관련된 이런 연구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분 연구실에 방문 연구원 가고 싶어가지고 논문 다 읽고 있거든요. 그 논문 다 읽고 막 매일 써보고 있고 그런데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샛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졸업을 했는데 CMU에서 이 젠로라고 한 이분도 이제 휴머노이드 쪽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그래픽스 쪽에서 이렇게 캐릭터 컨트롤로서 다양하게 이렇게 그래스핑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모션 컨트롤도 이런 식으로 연구를 쭉쭉 하면서 이거를 휴머노이드에게 적용하는 이 논문도 처음에 나왔을 때 엄청 핫했었죠. 아삽. 그래서 이런 식의 연구들을 쭉 하고 이걸로 최근에 졸업을 해서 엔비디아에서 관련 연구를 쭉 이어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가가 2명이 있고 대부분 다 이 둘의 이름 아니면 이들의 그 교신 저자, 겹치는 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자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직 풀이 작고 이쪽 분야의 또 대가는 그 스탠포드대 무브먼트랩 교수님 계시는데 이번에 COR에 오신다고 해서 학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공유들이 이 GMT, 제너럴 모션 트래킹도 아니나 다를까 여기 수에빈펜 교수님이랑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쪽 대가의 신시아오롱왕 교수님 같이 이제 공동으로 참여하신 논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 대해서 먼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저는 앞으로 논문을 정리를 할 때 프로블럼과 포뮬레이션 그리고 프로포즈 메소드 이런 식으로 그냥 쭉쭉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 논문에서 이제 기존의 그런 휴머노이드 컨트롤 쪽을 제가 이제 아예 그 기계과 쪽에서는 어떻게 했는지는 논문들을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우선은 이 그래픽스랑 그 로보틱스 쪽에 걸쳐서 모션 컨트롤을 하는 분야에서 대부분 다 이 모켓 데이터셋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모켓 데이터셋으로 이제 아마스나 이런 데이터셋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리타겟팅을 휴머노이드 시뮬레이션 사이언스 리타겟팅을 해서 그 모션을 뭐 버퍼를 가지고 우리만의 알고리즘으로 컨트롤을 해서 시뮬레이션 잘 됐고 이거를 리얼월드에도 해봤다 이런 식의 큰 틀을 이제 보통은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GMT 제너럴 모션 트래킹에서는 어떤 거를 지금 제안을 하고 있냐면 휴먼 모션 데이터들 이런 모켓 데이터 세트를 활용해서 휴머노이드의 이 풀바디 컨트롤을 우리가 학습을 하지만 파셜 옵저버빌리티나 하드웨어 한계나 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불균형 이런 등등의 여러 문제로 이 싱글 유니파이드 폴리시로 다양한 모션을 리얼월드에서 굉장히 로버스트하게 재현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기존 연구들의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런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갖다가 이제 깨부수기 위해서 모션 트래킹을 이제 골 컨디션드 RL 문제로 접근을 하면서 이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로 그 티처 폴리시랑 스튜던트 폴리시로서 이제 먼저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 이 페이지 1에서 프리빌리지드 정보를 활용한 티처 폴리시를 이제 PPO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비헤이비얼 클로닝 기반의 대거를 통해 리얼월드에 배포가 가능한 이 스튜던트 폴리시를 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 유니파이드 된 싱글 폴리시를 통해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풀바디 컨트롤을 우리가 리얼월드에서 배포를 해냈다. 한번 해보자라는 것을 이제 포뮬레이션을 했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이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살펴보면 크게 이 논문에서 제안한 것들 중에 핵심이라고 알 수 있는 게 이제 어댑티브 샘플링 부분 그 다음에 이 페이지 1에서 모션 MOE를 갖다가 고려를 했다는 점, 그 다음에 이 티처와 스튜던트 폴리시로 나눠서 학습을 했다는 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이런 대규모 모션 캡처 데이터셋에서 랜덤 클리핑으로 이제 짧은 이제 서브 클립으로 모션들을 다 잘라요. 그러면서 이제 어댑티브 샘플링을 지나는데 이 어댑티브 샘플링을 통해서 어려운 모션을 더 자주 샘플링해서 버퍼에 이제 저장을 합니다. 어려운 모션들을 이제 이제 자주 샘플링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뒤에 이따 실험에서 같이 살펴볼 건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나온 데이터로 넘어가는 게 이제 GT인데 여기서 GT는 모션 타겟 프레임입니다. 그리고 OT는 프로프리오셉티브 옵저베이션이고 그 다음에 ET는 인베딩으로 프리빌리지드 이제 인포메이션 정보인데 이 세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이 모션 MOE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MOE는 여러 전문가 네트워크가 이제 모션의 서로 다른 영역들을 처리를 하고 게이팅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입력에 따라서 이제 이 익스퍼트의 가중치를 동적으로 결정을 해서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이 학습할 수 있도록 어려운 동작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한 나온 이 티처 폴리시 결과로 나온 이 출력이 비헤이비얼 클로닝으로 이제 학습이 되면 시뮬레이션은 이제 이 행동을 적용해서 그 다음 상태인 모티 플러스 1을 갖다가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페이지 2는 이제 이 부분은 실제 로봇 배포를 갖다 리얼월드에서 배포를 위한 단계로 이제 여기서 배운 행동을 이제 대거로 통해서 모방을 해서 미래의 이 여러 프레임의 모션 타겟인 이 GT와 과거 관측 히스토리들을 쭉 여러 개를 불러와서 이제 최종 이 AT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이때 이 둘 사이 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어쨌든 뭐
로스를 계산을 해가지고서 이 AT를 이제 리얼월드 배포로 그림을 다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서 나온 거는 이제 리얼월드 배포로 들어가고 여기서 나온 거는 시뮬레이션에서 PPO로 막 학습돼서 여기로 들어가서 이 폴리시에서 학습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즉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바는 이제 어댑티브 샘플링으로 훈련 효율성을 굉장히 높이고 이제 이 MOE로 다양한 모션 유형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화를 시키고 이 투 스테이지 학습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에서 리얼 월드로의 트랜스포를 이제 용이하게 한다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투 스테이지여가지고 이걸 굳이 꼭 싱글 폴리시로서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논문은 그래도 싱글 폴리시로 다양한 풀바디 컨트롤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이제 실험을 돌아서 살펴보면 사실 실험은 뭐 대부분 다 우리께 짱이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근데 사실 이 스파셜 AI, 위클리 스파셜 AI에서는 슬램 쪽을 많이 발표를 하시는데 그럼 이런 매트릭들에 굉장히 좀 친근하실지 아닐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런 거를 설명을 해야 될까라는 거에 고민이 좀 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거나 나중에 물어봐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평가를 가지고 한 건데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뭐 베이스라인과 비교했을 때 우리 논문이 짱이다 할 게 뻔하고 여기서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어블레이션인데 사실 기존 연구들은 이 그림의 대부분은 이 틀을 다 가져가는데 이 어댑티브 샘플링이 없거나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그냥 모션 버퍼를 이거를 리타겟팅한 걸 바로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믹스처 오브 익스퍼트 MOE 단이 없는 이제 연구들이 기존의 연구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과연 얼마나 MOE가 효과가 있고 어댑티브 샘플링이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살펴봤을 때 이 MOE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이 어댑티브 샘플링을 유지를 한 채 이제 MLP로서 이제 모델 표현력을 테스트를 한 건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MOE가 있을 때보다 어떤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면 복잡한 모션 다양성을 잘 포착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어댑티브 샘플링이 없고 이 MOE만 유지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댑티브 샘플링 역할은 훈련 중에 어려운 모션을 더 자주 샘플링해서 데이터의 이제 데이터 분포의 불균형을 갖다가 해결을 해보자는 전략인데 이거를 제거를 함으로 이제 긴 모션의 쉬운 부분이 과도하게 샘플링돼서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조금 부족해지면서 이제 성능이 MOE가 없을 때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숫자가 대부분 다 작을수록 좋은 성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고 제가 이 논문을 또 재밌게 오늘 가져왔던 이유가 사실 이쪽 분야가 최근 들어서 그래픽스 쪽에서 로보틱스 쪽으로 적용하려고 할 때 데이터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데이터셋이 많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게 아마스 같은 유명한 휴먼 모션 데이터들을 로봇에 적용을 해보자라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 그럼에도 또 이런 데이터들도 그냥 너무 단순하게 걷고 조깅하고 뛰고 점프하는 이런 동작들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디퓨전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 부족을 갖다가 한번 해결해보자 해서 최근에 이제 나오고 있는 많은 연구들이 이 MDM이라고 해서 모션 디퓨전 모델이거든요. 이걸로 많이 모션들을 생성을 해서 피지컬 캐릭터 컨트롤이나 피지컬 휴머노이드 컨트롤에다 한번 적용해보자 라는 흐름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이 MDM으로 생성된 모션을 한번 이 GMT에다가 데이터에 적용을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렇게 the person is bowing, the person is crunching 이런 식으로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로 생성된 모션을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실험을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이 GMT가 되게 확장성이 좋고 일반화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텍스트 투 모션 같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적용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서 한계는 이제 리얼월드 실험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살펴봐야 될 게 사실 다 필요 없고 그러면은 이 어댑티브 샘플링으로 어려운 동작들을 더 복잡한 것들을 많이 학습을 시켰고 이걸 조금 더 잘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강화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리얼월드에서 정말 잘 적용이 됐나라는 걸 한번 같이 잠깐 비디오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시뮬레이션에서 학습된 이 다양한 모션들이 이제 이렇게 바로 리얼월드에 똑같이 잘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논문에서 심트리얼 제가 논문을 다 읽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트리얼 갭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존의 아마스 데이터나 이런 다양한 데이터 셋에서 없는 쿵푸 동작이라던가 에어킥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해낸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고 언젠가 내가 만든 이 알고리즘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꼭 적용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고1밖에 없거든요, 로봇이. 그래서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간 이런 결과들을 보면은 이거 진짜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아는 심트리얼로 처리해가지고서 된 걸까? 이 이후의 그 방식이 조금 의문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연구가 있고 사실은 원래 애니트 트랙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애니트 트랙 트랙 애니모션스 언더 애니 디스터번스라는 논문인데 이거는 칭화대에서 발표한 논문이에요. 칭화대랑 북경대였나? 그래서 발표한 논문인데 원래는 이 논문 하나만 조금 살펴볼까 이 생각을 했어요. 처음으로 제가 발표를 하는 거기도 해서. 근데 위에 GMT를 같이 살펴봤던 이유가 이 논문도 이 위에 GMT도 아직 게재가 안 됐어요. 그냥 아카이브에 올라온 논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로 얘네가 이 논문을 GMT를 갖다 인용해서 같은 데이터 셋으로 실험을 했는데 야 컨택트 리치 너네 안 돼. 뭐 테레인 바뀌면 안 돼. 뭐 익스터널 포시스도 안 되고 너네 다 안 돼. 이러고 우린 다 된다. 약간 이렇게 바로 발표해버려서 우리가 짱이다 이 논문을 내버리는 바람에 그럼 GNT는 도대체 뭐지 하고 살펴봤다가 얘네 좀 마음 아프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와서 또 애니트 그러면은 트랙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진짜 큰 틀은 정말 다 비슷해요. 그냥 그 아마스 휴먼 모션 데이터 셋을 가지고 리타겟팅을 해가지고 똑같이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투 스테이지를 가져가요. 애니 트래커에서 폴리시 러닝 학습하고 여기서는 또 다른 티처 스튜던트 폴리시 대신에 어댑터라는 거를 갖다 적용을 해서 우리가 조금 더 로버스트하고 진짜 자연스럽고 그런 모션 이 풀바디 컨트롤을 이뤄냈다 리얼월드에서 심지어 우리는 테레인이나 지형이 바뀌거나 외부에 힘이 들어오거나 다양한 물리적인 이런 프로퍼티 체인지들이 발생을 해도 거기서부터 살아남는 그런 모션을 생성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고자 하는 말은 다 똑같은데 제한 사항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것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갖다 썼냐의 정도이고 말하고자 하는 방향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를 엄청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애니 트래커에서는 이제 모션 트래킹을 구축을 하고 애니 어댑터에서는 이 애니 트래커 위에 다이나믹한 디스터번스를 갖다가 이제 돌려서 그거에 대한 이제 적응성 어댑터빌리티를 갖다가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애니 트래커만으로도 사실은 기본적인 동작들을 생성을 해낼 수 있지만 이 애니 어댑터를 통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 어댑터빌리티를 갖다가 기른다. 그래서 리얼월드에서 우리가 조금 더 로버스트한 그런 이 풀바디 모션을 갖다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그림이 조금 여기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 없이 뚝뚝 끊기는데 이제 리타게팅 돼서 이렇게 레퍼런스 모션으로 이렇게 쭉 카테고라이징 된 게 먼저 베이직 폴리시 러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보면은 PHC 필터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화두에 말했던 그 얼마 전에 따끈따끈하게 졸업했던 그 젠 로어 박사가 이 논문으로서 이제 엄청 이 분야에서 일각의 스타가 됐는데 이게 이 키네마틱한 이 모션들을 갖다가 그 컨트롤을 통해서 이 PHC 컨트롤 방식을 통해서 다이나믹한 모션으로 딱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PHC만으로도 사실은 여기서까지만 딱 해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모션은 그 생성해낸다. 그 컨트롤할 수 있다. 리얼월드에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컨트롤을 더 해보겠다라는 걸로 이제 많은 연구들이 뒤이어서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 디퓨전 모델을 가지고 모션을 막 생성을 해서 이제 뭐 더 어렵고 복잡하고 데이터셋의 부족을 해결하겠다 하는 논문들 대부분 다 컨트롤러 단에서는 이 PHC 필터링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레퍼런스 이 모션들 이제 이 모션들이 이제 클러스터링 되면 여기서는 스페셜리스트 폴리시라는 거에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별로 별도의 이제 정책들이 이제 훈련이 되면은 이 시뮬레이터에서 막 이렇게 학습이 돼서 액션이 출력이 되고 여기서 출력된 이제 이 액션은 그 특정 모션 유형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모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이 시뮬레이터는 이 다음 단의 어댑터에서 고려하는 이 디스터번스가 없는 그냥 평지에 온화한 우리가 흔히 아는 이래서 시뮬레이션을 리얼월드에서 적용 안 돼라고 말할 때 그 시뮬레이션 상태고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 모션 이 액션을 가지고서 이제 제너럴리스트 폴리시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이제 통합한 싱글 폴리시로서 이제 이 조금 더 이제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잠시만요. 제가 좀 헷갈리고 있네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우선은 이 액션 스페이스랑 스페셜리스트, 이 제너럴리스트 전략으로서 좀 복잡한 액션 스페이스의 최적화 어려움을 좀 이렇게 완화를 하고, 다양한 이제 모션을 싱글 폴리시로 이제 트래킹을 우리는 한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스페셜 폴리시에서는 이제 각 클러스터별로 정책들이 이제 여러 개 이제 훈련이 되면은, 이 훈련이 된 거를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터에서 PPO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특정 이 스페셜 액션이 이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제너럴리스트 폴리시는 이 스페셜리스트에서 학습된 걸 가지고서 학습을 해서 최종 학습 결과물은 이제 이 AGNT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댑터 단계로 넘어가는 거는 그림을 사실 왜 아직도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AGNT가 됩니다. 그래서 이 AGNT가 되고 여기서 대거로 이제 서로 스페셜리스트 폴리시랑 제너럴리스트 폴리시가 교류를 하면서 디스틸레이션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이제 학습이 되어 나온 액션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또 여기서도 어쨌든 이름은 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티처고 여기가 스튜던트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라는 좀 생각을 잠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이 제너럴리스트 폴리시의 이 GenAT를 갖다가 프리즈한 상태에서 그 위에 애니 어댑터라는 이제 추가 모듈을 쌓았습니다. 그 사실 얘는 없어도 이 GenAT만으로도 충분히 얘는 평화로운 곳에서는 이제 풀숲도 잘 걷고 풀숲은 잘 못 걷겠네요. 그냥 어딘가에 잘 돌아다니겠죠. 학교 복도나 이런 데를. 그런데 이제 어댑터를 이제 그 위에 쌓아서 조금 더 로버스트한 동작들을 생성을 해내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 GenAT 여기서 베이스 폴리시 러닝에서 나온 이 GenAT가 이 아웃풋이 이제 여기서 이 어댑터로 들어가서 이 동적 인베딩 ET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AT 최종 출력인 이 액션 T로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여기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럼 그 위에 단에 있는 월드 모델 러닝은 도대체 뭘까라는 걸 보면은 월드 모델 러닝은 이제 그냥 프록시 태스크예요. 그 사실 얘도 굳이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험을 보니까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애니 어댑터는 어쨌든 이 월드 모델 러닝은 이제 프록시 어댑터로서 히스토리 인코더가 히스토리 버퍼, 과거에 입력된 모든 버퍼들을 갖다 입력을 받아서 ET를 갖다가 그 다이나믹 픽처 임베딩을 갖다가 추출을 하고 월드 모델이 이제 이 ET랑 그 다음에 이 상태를 사용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출력된 이 AT도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서 미래 상태를 어토리그레시브하게 예측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얘랑 이 폴리시 어댑테이션 페이지랑 그다음에 월드 모델 러닝은 사실은 약간 별도로 따로 놀면서 이 시뮬레이터에서 이렇게 학습이 되고 그래서 이때 여기서 들어가는 AT도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설명을 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서 최종으로 나왔던 이 AT가 이 시뮬레이터 이 다양한 디스터번스들을 고려한 뭐 다양하게 지형들도 고려해보고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몸의 중량도 늘려보기도 하고 가방을 매던가 뭐 끈을 달던가 하는 식으로 중량 변화도 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이 디스터번스에서 이런 다양한 디스터번스가 주어졌을 때 이 AT가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해가지고 이 학습된 결과를 또 이제 로스로 계산을 이제 상태끼리 이제 로스로 계산을 하고 또 이렇게 쭉쭉 학습을 하면서 조금 더 다양한 이 외부에서의 이 방해가 들어와도 우리는 풀바디 컨트롤을 잘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특이했던 거는 이 논문은 사실은 이 처음에 GMT를 까고 시작했기 때문에 GMT하고의 비교를 갖다가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GMT랑 비교는 하지 않고 기존의 온라인 다이나믹 어댑테이션을 제안한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림으로 또 이렇게 딱 한눈에 비교를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공통된 특징만 되게 재미있었는데 발견한 게 있다면 이 모두 다 제일 처음에는 PPO만으로 이걸 했었는데 어쨌든 모두 다 이 어시메트릭 PPO로 결국은 새로운 게 나와도 계속 훈련은 돌아가고 크리틱은 생략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인풋 값도 제일 처음에 PPO 단에 사용했던 프로프리오셉션과 레퍼런스 모션이 계속 인풋으로 들어온다. 하지만 조금씩 뭐 쇼텀 히스토리를 고려하든가 롱텀 히스토리를 고려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CNN과 MLP 레이어를 한 번 더 두건가 아니면은 인코더 디코더를 쓰던가 이런 방식으로 조금씩 더 다양화시키면서 강건한 이 어댑테이션 방법을 갖다가 다이나믹스 어댑테이션 방법을 갖다 제안한 거를 이제 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 논문에서도 이 디노이징 월드 모델 러닝과 자기네 연구가 되게 유사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코더 디코더 구조지만 여기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서 그 폴리시 단과 어댑터 단을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하고 있다고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거는 이 히스토리 버퍼를 그 월드 모델에서 엄청 세밀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 어댑터로 디커플드를 학습을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그래서 이 연구에서도 살펴보면 또 그래서 GMT랑은 비교는 하지 않고 베이스라인을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 두 개의 연구들 이 옴니 H2O도 그 젠로 그 PHC 필터링 아까 그 제안한 분이 작성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연구도 2024년 논문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2025년인가 RSS에 나왔던 논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분야가 되게 최근 들어서 많이 엄청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도 또 이렇게 어블레이션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블레이션을 이제 하고 있고 이것들을 이제 베이스라인들을 살펴봤을 때 어쨌든 이 뭐 석세스 레이트를 보고 있고 민 펄 조인트 포지션 에러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민펄 조인트 벨로시티 에러를 통해서 이 값들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거는 휴먼 모션 트래킹의 성능을 평가할 때 모션 트래킹의 정확도과 안정성을 조금 더 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디스틸레이션은 여기서의 그 디스틸레이션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요. 이 디스틸레이션이 없는 경우보다 디스틸레이션이 포함된 경우가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조금 더 모델이 복잡해져도 여기서 티처 스튜던트로 가는 게 좋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의 이 어블레이션이 또 재밌었는데요. 제가 아까 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이 월드 모델까지 있을 필요가 있었을까? 이거 어댑터만 있어도 충분히 모션이 생성이 가능했던 것 같은데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보면 어댑터가 없는 경우 즉 베이스 폴리시를 스크래치부터 학습한 버전인데 이 경우에는 이제 어댑터빌리티 학습 자체가 사실 아예 안 될 거기 때문에 기본 트래킹 능력과 적응성을 이제 커플링하게 학습해서 과도한 다이나믹 베리언스에서의 트래킹 퍼포먼스가 엄청 저하될 수 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런 외부의 디스터번스가 이제 들어왔을 때 성능이 되게 좋지 않은 거를 저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R은 높을수록 좋고요. 이 첫 열은 그 다음에 이 뒤에는 둘 다 숫자가 낮을수록 성능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드 모델이 사실은 제일 특이했어요. 월드 모델은 그냥 하는 게 히스토리 버퍼단 가져다가 그냥 잔뜩 학습해가지고 인베딩 피처랑 그냥 잔뜩 학습해서 그냥 결국은 이 다음 상태, 예측한 상태의 로스로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 나는 이거 학습하는 것 정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월드 모델이 만약에 없다면 여기서의 월드 모델은 이 월드 모델입니다. 없다면 즉 히스토릭 인코더는 있지만 이게 없다면 히스토리 인코더가 더 풍부한 그 다이나믹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해주는 이 월드 모델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테스트를 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게 없으면 인베딩 퀄리티가 떨어져가지고 디스터번스에서 어댑터빌리티가 취약해지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어댑터가 없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괜찮지만 그래도 다 있는 것보다는 성능이 훨씬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어떤 점에서는 어댑터가 없는 것보다 더 성능이 안 좋은 경우들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아직 물음표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댑터가 있고 히스토리컬 인코더도 여기서 히스토릭 인코더도 있는데 왜 월드 모델 하나 없다고 이런 식으로 조금 성능들이 확 안 좋게 나올까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더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리얼월드 퍼포먼스를 갖다가 이제 그냥 가장 베이직한 모델과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리얼월드에서는 아까 말했던 외부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컴플렉스 복잡한 테레인과 그 다음에 이제 외부 대학들 그 다음에 웨이트 캐링으로서 피지컬 프로퍼티 체인지를 갖다가 예시로 설정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재밌게 영상들을 몇 가지 보면 춤도 잘 추죠. 신기해요. 다양한 테레인에서 쓰러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잘 이제 계속 모션을 갖다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솔직히 저렇게 쳐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양한 동작들도 잘 컨트롤 되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익스터널 폴스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웨이팅 캐링으로서 이제 무게를 늘려가지고 피지컬 프로퍼티는 체인지를 줘서 실험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걸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저자가 근데 이번에 온데어 COR에 휴머노이드라 그래서 좀 만나보고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논문이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Behavior Foundation 모델인데 이것도 그냥 다 똑같아요. 큰 틀은 진짜 다 똑같은데 그냥 또 아마스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리타겟팅을 한 걸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그런 이제 리워드를 그 풀바디 컨트롤을 생성해냈다라는 걸 또 말을 하고 있는 연구인데 이거는 제가 가져온 게 어쨌든 다 비슷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걸 가져왔던 이유는 이 연구가 그 마스크드 미믹이라고 해서 그 엔비디아에서 나왔던 연구였는데 네, 이 연구는 정말 딱 그래픽스,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딱 적용된 논문이에요. 그렇게 제한된 논문으로서 한 번도 심투리얼 해본 적도 없고 아예 리타겟팅 자체를 갖다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이 캐릭터 내에서만 이렇게 학습이 됐던 연구였는데 이거를 그대로 인코더, 디코더, 프라이어 이 형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약간 모션 디퓨전 모델이 리얼월드에서도 어쨌든 이렇게 프록시 에이전트 트레이닝과 어쨌든 조금 더 컨트롤 제약들을 갖다가 걸면은 리얼월드 트레이닝에서도 얘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리얼월드 트레이닝으로 이게 되게 잘 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 로봇에서의 이 방향이 결이 좀 안 맞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데이터셋이 부족한데 그 데이터셋은 유튜브에 있는 그런 2D 비디오 셋이나 아니면은 디퓨전을 활용해서 어느 정도 된 이 키네마틱 모션들을 가지고 많이 생성을 해서 이걸 조금 더 컨트롤을 해 그 여러 가지 컨스트레인트를 걸어서 컨트롤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한 연구들이 나올 휴머노이드 풀바디 컨트롤이 다양한 모션으로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그런 어떤 로봇에 대한 그런 제가 그리고 있는 그런 가치관인데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모션 그런 논문들 3개라서 이번에 첫 발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잘 발표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질문을 받아보시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너무 약간 이쪽 사실 저는 처음 보는 분야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따로 봐야 될 것 네. 같긴 한데 다들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신기한 단어가 많았습니다. 다음엔 새로운 그럼 매트릭. 한 편을 조금 자세히 준비를 해봐야겠네요. 한번 인트로 같은 거 한번 해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네. 이번 주는 리뷰할 논문이 마땅히 없다 하시면은 한번 인트로 세션 같은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저기 한데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거 액션 쪽 추정하거나 이제 뭐 토큰을 내뱉는 방식이 모션 컨트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에이전트든 이제 MOE로 학습을 하든 이제 나오는 아웃풋의 형태는 뭐 액션의 어떤 특정 텀 또는 이제 그런 심볼릭 정보를 다 이런 특정 심볼릭한 토큰으로 다 내뱉어서 이렇게 조작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근데 이거 좀 되게 논문마다 조금씩 그 나오는 형태가 조금씩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그냥 시퀀스로 쭉 내뱉는 경우도 있고,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심볼릭 토큰으로 모든 정보를 다 껴안고 가는 액션들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논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현우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나온 아웃풋이 가장 많아요. 그러면 사실 경우의 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심볼릭하니까 결국은 디스크릿한 이제 디스트리뷰션을 띌 것 같은데 학습이 어렵다거나 혹은 그런 이런 출력에 있어서 가장 챌린징한 건 뭘까요? 아무래도 여전히 그럼에도 모든 게 컨트롤되지 않는다라는 걸 항상 챌린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런 뭐 발 떨리는 현상이 있기도 하고 튕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모션들이 지금은 보면은 다 이 특정 한 모션만 이렇게 클립으로 보여줬지 이렇게 연속된 모션의 동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걷다가 갑자기 뭐 아니면 갑자기 뛰다가 점프한다 했을 때 그 모션과 그 모션 사이의 트랜지션 이런 것들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도 이렇게 2분이 연속하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제 뭐랄까 매니폴드에서 어떤 특정 구간에서만 이제 학습이 가능한 거고 그게 뭐 지금 우리 소위 LLM처럼 뭔가 이제 모든 데이터를 이제 쭉 밀어 넣어서 학습을 시키고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닌 그런 시퀀스가 길어질 때 말씀하셨던 긴 동작 혹은 좀 다른 동작을 껴넣을 때 그런 것들이 제일 큰 챌린징이라고 이해도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 뭔가 그 바이오 쪽에 그 알파폴드랑 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거기도 시퀀스 구조긴 하지만 심볼릭한 정보들이고, 근데 그게 어떤 특정 구간에서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어떤 명확한 끝과 맺음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걸 또 이어서 붙일 수 있는 다른 구조 형태여야 될 것 같은데, 네.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경우의 수는 무한대는 아니지만 결국은 구조체를 추정하는 데 문제는 되게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알파폴드는 안 봐서 한번 살펴보긴 해야겠네요.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님의 데뷔 발표 축하드립니다. 질문도 지금 하나 또 올라왔는데 저자한테요. 아니 그냥 저는 저게 진짜 1배속 영상으로 정말 그냥 바로 딱 출력된 건가 그 나온 이 AP를 가지고 액션들을 또 다르게 그 심트리얼 갭 줄이는 데서 더 엄청나게 파인튜닝 한 거 아닌가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런 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일단은 네, 민경님 토크는 일단은 시간상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들 시간 괜찮으세요? 지연님 혹시 오늘 뭐 발표가 어려우시거나 하시면 사실 다음 주로 하셔도 괜찮으시고 다들 괜찮으시면 오늘 그냥 진행해도 괜찮고요. 이게 그러면 다들 괜찮으신가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날이다 오늘 최고. 일단 저는 싱그래프 관련된 공유 먼저 드릴게요. 네, 저는 싱그래프 관련해서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고요. 이게 기존에는 포인트 클라우드 가지고 뭔가 기하학 정보는 풍부하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은 채로 그렇게 뭔가 그러니까 뭐 장면을 캡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래서 객체 단위와 관계 단위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로봇이나 AI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에 뭔가 점들이 모여있는 정도지 이거는 의자고 뭐 이거는 테이블 위에 있다 이런 의미적 단서를 못 잡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야입니다. 싱그래프는 되게 오래전부터 2D 이미지에서부터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 그냥 이름에서 들어있다시피 이 그래프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단 그래프를 구성하는 그 요소 중에 노드에는 요런 사람 아니면 요 말, 뭐 헬멧 이런 사진 속의 어떤 객체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엣지는 그 노드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지금 어떤 이 여자분이랑 이 말과의 그 관계를
관계는 라이딩이라는 관계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노드랑 엣지를 결국엔 트리플렛이라는 구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트리플렛은 요 객체,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여자가 어떤 말 위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싱그래프가 도대체 어떻게 이미지에서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2D를 가지고 일단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I가 이제 이미지고, 이 이미지에서 첫 번째 단계로 어떤 패스트 RCNN 같이 그냥 저희가 흔히 아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로 그 피처 바운딩 박스랑 객체의 피처를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피처가 이제 X가 되고요. 여기서는 강아지랑 요 보드, 이 두 가지 객체가 인식이 돼서 두 개의 객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객체가 어디에 이제 클래스로 분류가 되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Z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두 가지 관계가 그러니까 두 가지 객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예측하는 게 이제 Y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관계 객체, 이 Y 부분을 보시면 X에서도 정보가 오고 Z에서도 정보가 오고 I에서도 정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먼저 Z에서 정보가 오는 거를 보면 객체의 클래스 정보만으로 관계를 예측을 하는 건데, 이때는 어떤 그 다음에 뭐 타다, 이런 랭귀지 프라이어를 같이 사용해서 사전 지식을 좀 같이 활용을 해서 이 Z로부터 이제 Y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X에서도 Y를 예측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실제 오브젝트가 가지고 있는 피처 자체를 가지고 이제 Y를 예측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클래스만으로, 어떤 Z만으로 딱 그 클래스 하나만으로 예측을 할 때보다 더 많은 컨텍스트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I 자체를 사용해서 어떤 그 맥락을 고려해가지고 관계를 예측해서 요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최종적으로 관계를 이제 만들어낸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3D에서 요즘 최근 들어서 많이 사용을 하는 추세인데, 3D에서는 왜 어떤 이유로 사용을 하냐면, 뭐 당연히 로봇이나 뭐 에이전트 환경에서 작업을 하려면 3D 맵이 필요한데, 기존에는 주로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으로 진행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점 단위가 어떤 단위 좌표가 조금만 바뀌어도 다른 씬이 있을 때 매칭에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아니면 뭔가 재배치가 되거나 그런 상황에는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씬 그래프를 사용해서 어떤 시멘틱 기반의 표현을 이용을 하면은 환경에서 부분적으로 겹치거나 달라져도 두 장면을 더 안정적으로 뭔가 얼라이먼트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보통 이제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SG 얼라이너라는 논문은 뭔가 최초로 그 3D 씬 그래프 간의 얼라이먼트 문제를 정의한 논문인데, 간단히 말해서 요 방법을 그러니까 목적은 그냥 시멘틱을 아는 씬 그래프를 직접 얼라이먼트를 해가지고 기존의 점 레지스트레이션에서 놓쳤던 부분을 보완해서 더 로버스트한 3D 맵을 생성을 가능하게 하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씬 두 개가 이렇게 각각 들어왔을 때 어떤 그 각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제 노드가 되는 거고, 그 노드가 갖고 있는 어떤 어트리뷰트가 있을 때 그 노드 간에 이제 어떤 시멘틱 관계가 다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그 씬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유니모달 임베딩이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씬 그래프가 가진 정보를 네 가지의 어떤 모달리티 모델을 나눠서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임베딩을 결합을 해서 어떤 공동 벡터를 만들어가지고 뭐 대조 학습이랑 뭐 디스틸레이션 같은 걸 써가지고 같은 물체 노드끼리는 좀 가깝게, 그리고 다른 물체는 멀어지게 공간을 학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 인베딩에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가까운 노드쌍을 매칭을 해서 정렬된 어떤 3D 씬 그래프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D에서 요즘 씬 그래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에코신이라는 논문도 비슷하게 단순히 뭔가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3D 장면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그냥 어떤 두 가지의 브랜치를 뭐 나눠서 여기 보면 브랜치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레이아웃 브랜치는 어떤 가구의 위치와 크기를 정하고 그러니까 어디에 두고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하는 브랜치고 쉐이프 브랜치는 가구의 모양을 정하는 브랜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최종적으로 실제 3D 공간 같은 장면을 이제 만들자 그런 논문이고 여기서 사용한 뭐 방법도 그냥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씬 그래프에서 입력을 받아서 어떤 관계를 어떤 수치로 이렇게 변경을 한 다음에 레이아웃 브랜치 그 디퓨전 모델 같은 걸 통해서 가구들의 위치를 뭔가 재배치하고 그다음에 쉐이프 브랜치에서는 각 가구의 구체적인 모양을 그 인코더 디코더를 활용해서 복원을 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장면을 렌더링을 한다. 그래서 씬 그래프는 결국에는 어떤 가구 배치도를 그려놓은 도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에코씬이라는 모델은 이거를 이제 3D로 꾸며주는 시뮬레이터가 되는 거고 이 레이아웃 브랜치는 가구 위치를 뭔가 이렇게 잡아주는 좀 디자이너 같은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쉐이프 브랜치는 가구 모양을 디자인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한다. 이런 식으로 또 가구에 초점을 둬서 제안을 한 논문도 있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씬 그래프가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한테 생소한 분야여서 이런 논문도 있다, 이런 분야도 있다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은 다음번에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은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보다 유튜브로 잘 보고 있다고 하신 분들이 많으셔갖고 질문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왜 속상해요, 여러분이. 요즘 뭔가 진짜 씬그래프 써가지고 메타에서 이쪽 연구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씬그래프를 인풋으로 해서 디퓨전 해가지고 그 룸 레이아웃 만드는 거 많이 하는데 나중에 지연님 메타 가시는 거 아닐까? 가시면은 저희를 꼭 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메타글라스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글라스에서 이런 싱그래프 케이스를 많이 홍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메타에서. 오, 네. 그 글래스가 디스플레이 있는 버전만 그 AI가 됐나요? 대화하는 게? 아니었죠? 그거는 레이벤부터도 AI를 호출할 수는 있어요. 네, 당연히 이제 그 서버 클라우드로 갔다 오는 거고. 근데 이번에 나온 거는 그 마더보드, 그러니까 이런 추론 가능한 마더보드가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나오는 C그래프나 하물며 간단한 STT 정도도 될지 안 될지 좀 의문이긴 한데 그 사이즈의 그 정도 퍼포먼스와 통신 장비 각종 디스플레이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번에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사고 싶네요. 다음 주에 이제 텍사스 가가지고 살 수 있을까 봤는데 다음 주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살면서 구하기로. 한번 제가 회사에 쫄라보겠습니다. 최고. 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일단 추가 질문은 더 없는 것 같으니까 시간도 평소보다
더 이제 길게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가득 차갖고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가끔 이런 날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